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양반가에는 조우석이라는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온화한 얼굴에 늘 허허 웃는 웃음을 머금고 있던 사내였지요. 그런데 이 사내 말이 둔하고 행동도 느린 탓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바보 머슴이라 부르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아침부터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돌아온 행랑아범이 머슴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을 시키고 있었지요. 그 틈에서 우석은 느릿느릿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우석아, 이 나무를 저 곳간 옆으로 옮기거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이놈아,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해가 다 지겠다. 집안 하인들조차 우석을 낮춰보며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키는 일을 해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다 날라야 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밭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석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틈틈이 쉬어갈 때도 우석만은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우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머슴은 언제 저 꼴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아마도 남쪽 어느 마을에서 떠돌다가 이 집에 얹혀 살게 된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연으로 이 집 머슴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된 여종 유복인만은 우석을 보며 가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복임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놈 바보 눈이 아니지 싶은데 유복임의 눈에 비친 우석은 뭔가 달랐습니다. 우석이 장에 나가 물건을 사올 때면 주인이 말한 물건과 값을 정확히 기억하여 돌아왔습니다. 또한 곡식을 나르거나 집안일을 할 때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석은 일부러 헛손질을 하거나 어눌하게 말을 더듬어 다른 이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특히 유복임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우석의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일을 해도 그의 손에는 묵은 굳은 살이 없었지요. 마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붓을 쥐고 살던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석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유복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외동딸 연하진만은 다른 이들과 달리 우석을 사람 대하듯 대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우석을 보면 가만히 다가와 말을 건넸지요. 우석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아닙니다, 아씨.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것이라도 먹어라. 연하진은 언제나 따스한 목소리로 우석에게 말을 건넸고 가끔은 찬거리를 몰래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지요. 그럴 때면 유복임은 멀찍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저 양반댁 따님은 참 마음씨가 곱긴 하지. 유복임은 우석이 사랑채에서 도련님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의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석의 눈에는 분명 뭔가 다른 빛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바라보는 듯한 간절하면서도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우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유복임은 알아챘습니다. 저놈이 글을 아는 게야, 모르는 게야. 유복임은 여러 번 우석을 떠보려 했지만 우석은 영락없는 바보 머슴처럼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복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이렇게 겉으로는 바보 머슴이었지만 어딘가 수상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 조우석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양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와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지 그 깊은 사연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매일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우석의 뒷모습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복임은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헛간 뒤편에 쪼그려 앉은 우석을 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앉은 우석의 그림자가 길게 땅 위에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복임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석이 쓴 글자는 분명 한자였지요. 하지만 유복임이 다가가려는 순간 우석은 재빨리 손으로 땅바닥의 글자를 지우고는 허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동안에도 우석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바로 연하진의 외사촌 오라버니라고 했지요. 한양에서 민서진 도련님이 오신답니다. 아이고, 그 잘난 도련님 말이지. 작년에도 오셨다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가셨는데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복임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예감이 빗나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특히 한양 양반 도련님들이 시골집에 내려오면 을의 집안 하인들을 괴롭히기 마련이었지요. 유복임은 멀리서 마당을 쓸고 있는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우석이 괜스레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온 민서진이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민서진을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민서진은 비단 도포를 입고 말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시골집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사촌 누이,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라버니, 먼 길 오시느라 고되셨겠습니다. 연하진이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민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늘어선 하인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이 집 머슴들이 참 해이하구나. 한양 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서진의 말에 하인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유복임은 속으로 혀를 찼지요. 작년에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민서진은 며칠 머무는 동안 집안을 휘저으며 하인들을 괴롭히다 갔었지요. 민서진은 사랑채로 들어가 짐을 풀고 나서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상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우석을 발견했지요. 저기 저 멍청하게 생긴 놈이 누구냐?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도련님.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진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지요. 바보 같아 보이니 심심풀이로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거기 너. 이리 와봐라. 우석은 도끼를 내려놓고 민서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눌하게 말했지요. 예,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내 이름이 우석이라 했나? 참 둔해 보이는구나. 그래, 바보 머슴이라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지. 민서진은 우석을 빙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유복임은 멀찍이에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천한 것입니다. 말투는 제법 점잖구나. 그럼 내 심부름 하나 해볼 수 있겠느냐?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민서진은 우석을 데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이 고여 진흙탕이 되어 있었지요.
민서진은 우석을 진흙탕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자, 내가 한양까지 가는 길을 아느냐? 아닙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마. 저 건너편까지 가되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가며 걸어야 한다. 알겠느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라니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은 숨죽여 지켜보았고 유복임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키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당연히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요. 우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진흙탕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이 바보 머스마, 발도 제대로 못 대느냐. 민서진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도련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지요. 우석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을 시켜봐야겠구나. 하하. 민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우석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우물가로 가서 몸을 씻었지요. 유복임이 다가와 조용히 물통을 건넸습니다. 에잇, 저 못된 놈이. 괜찮은 게냐? 괜찮습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우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복임은 그날 밤 우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던 우석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깊이 참고 견디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채에서는 연하진이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라버니께서 하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허나 외가 조카인데 어찌 나무라겠느냐. 며칠이면 돌아갈 터이니 참거라. 하오나 우석이가 가엾습니다. 우석이는 원래 바보 아니더냐. 괜한 걱정 말거라. 연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요. 우석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슨 사연인지 바보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 우석이 외사촌 오라버니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진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빙그레 웃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 바보 머슴을 가지고 놀면 시간이 금방 가겠다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민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우석은 장터로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필요하신 북과 먹을 사오라는 분부였지요. 우석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문서는 누군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석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는 문서를 집어들고 무심코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우석의 눈이 문서 위의 글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년 3월 15일 전담 매매에 관한 문서. 매도인은 김판서댁. 우석은 습관처럼 문서의 내용을 줄줄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 치서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우석은 화들짝 놀라 문서를 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석아? 돌아보니 연하진이 계집종을 데리고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석이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지요. 더군다나 우석의 입에서 글 읽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아, 아씨. 우석은 당황한 얼굴로 얼른 문서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연하진은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지요.
우석아, 너 방금 그 문서를 읽고 있었느냐? 아, 아닙니다. 그저 주인을 찾으려고 펼쳐본 것뿐입니다. 하나 내 귀에는 분명 내가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그림처럼 보여서 대충 읊어본 것뿐입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그를 알겠습니까? 연아지는 우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지요. 우석의 말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보 머슴이라면 저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우석아, 나는. 연아진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계집종이 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어서 들어오라 하십니다. 연아진은 아쉬운 듯 우석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멀찍이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복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우석과 연아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유복임은 속으로 확신을 굳혔습니다. 역시 저 사내. 그를 모르는 놈이 아니로구먼. 유복임은 오래전부터 우석을 의심해왔습니다. 그의 말투, 손, 눈빛, 모든 것이 보통 머슴과는 달랐지요. 그리고 오늘 그 의심이 거의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석은 헛간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쉽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했어도 결국 실수를 하고 만 것이지요. 우석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우석에게는 이곳에 숨어 지내야 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큰 누명을 쓰고 도망쳐 나온 몸이었지요. 양반 도령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바보 머슴 행세를 하며 살아온 지도 벌써 2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연아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본 우석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문서를 읽던 그 또렷한 눈빛, 당황하던 그 표정, 변명하던 그 말투. 모든 것이 평소의 바보 머슴과는 달랐습니다. 우석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일까? 연아진은 우석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석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복임 역시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직감으로 그녀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지요. 우석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양에서 온 민서진 도련님은 또 무슨 짓을 꾸밀까? 다음 날 아침 우석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문득 고개를 들자 안채 창문 너머로 연아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우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연아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석도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무언의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민서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촌 누이가 저 바보 머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민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저 머슴을 더 혼내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사실 민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본가에서 집안 전답과 곡식을 몰래 팔아 제 사치와 유흥에 써왔던 것이지요. 기방을 드나들고 노름판에 돈을 탕진하다 보니
어느새 큰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문제는 집안 어른들이 장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진은 급히 시골 사촌댁으로 내려왔지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시간을 끌면서 대책을 세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서진은 밤마다 사랑채에서 골몰이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혹시 들통나면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인가?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지요. 맞다. 서고의 문서를 손보면 되겠구나. 민서진은 어느 날 밤 몰래 서고로 향했습니다. 서고는 집안의 중요한 문서와 장부를 보관하는 곳이었지요. 그는 촛불을 켜고 장부들을 뒤적였습니다. 곡식과 전담 매매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내어 일부를 찢어내고 불에 태웠지요. 그리고는 새로 장부를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민서진은 어릴 적부터 글씨를 잘 썼기에 필체를 흉내내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지요. 다만 숫자를 조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장부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며칠 뒤 민서진은 마당에서 우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모두 모이라고 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서고에 큰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진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서고의 문서가 없어졌다. 중요한 장부 여러 권이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고는 늘 자물쇠로 잠가두는 곳인데 어찌 문서가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민서진은 우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사흘 전 밤 이 우석이란 놈이 서고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말이다.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우석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너는 바보라더니 이상하게도 서고 쪽을 자주 어슬렁거렸지. 혹시 글을 훔쳐보려 했던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글도 모르는 천한 것인데 어찌 문서를 훔치겠습니까?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진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그것은 민서진이 직접 만든 가짜 증거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서고 근처에서 발견한 문서 조각이다. 내 손때가 묻어있더구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우석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지요.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변명이냐. 내가 서고에 숨어 들어가 문서를 훔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변의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문서를 훔쳤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도련님의 말씀이니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유복임은 멀찍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서진의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지요. 바보 머슴이라면서 왜 문서를 훔친다는 말입니까? 글도 모르는 놈이 문서를 가져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석은 꽉 다문 입술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를 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지요.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었고 한양에서 쫓겨온 사연까지 모두 들통날 터였습니다. 민서진은 우석의 침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장부의 구멍이 발견되더라도 이 바보 머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었지요. 누가 한양 양반 도련님보다 천한 머슴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분간 내 행실을 지켜보겠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민서진의 명령에 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유복임은 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지요. 내가 정말 문서를 훔쳤느냐?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변명하지 않았느냐?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복임은 그의 떨리는 주먹을 보았지요.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연하진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우석이 문서를 훔쳤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그녀는 며칠 전 우석이 문서를 읽던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석의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진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우석은 헛간에 홀로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유복임은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지요. 유복임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녀는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유복임은 잠이 오지 않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이라도 한 바가지 떠 마시려는 참이었지요. 그런데 안채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복임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 하나가 서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민서진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서고에는 무슨 일로? 유복임은 호기심이 일었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얼마 뒤 민서진이 서고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서진은 다시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유복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분명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 숨기는 걸까? 다음 날 밤 유복임은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살펴보려는 것이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유복임은 헛간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우석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었지요. 우석의 맞은편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등불 아래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복임은 더욱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우석,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것이냐?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라고. 유복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 머슴인 우석에게 스승이 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낯선 사내는 인근 마을의 훈장 장문태였습니다. 그는 우석의 옛 스승이었지요. 우석이 한양에서 내려와 이곳에 숨어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더 이상 숨을 수만은 없을 듯합니다. 하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 억울한 누명을 벗지 않고서야 어찌 떳떳이 살 수 있겠느냐. 장문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석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유복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석의 손놀림은 수십 년 글공부를 한 선비의 그것이었지요. 필체도 반듯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찌 바보 머슴이 저런 글씨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승님, 이 집안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서진이란 자가 무언가 꾸미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 어찌 알았느냐? 며칠 전 밤 그 자가 서고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문서를 손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문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유복임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문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거라. 내 정체가 들통나면 큰일이다. 예,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장문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우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복임은 몸을 숨긴 채 입을 막고 있었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놈이 바보 머슴이 아니라 한양 도령이었구먼. 유복임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우석의 정체, 민서진의 수상한 행동,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복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지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내야 하는가. 유복임은 마당을 쓸다가 우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석은 여느 때처럼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유복임은 이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복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일을 아쉽게 말씀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연하진은 우석을 믿는 분이었고 또한 민서진의 횡포에 마음 아파하던 분이었지요. 유복임은 안채로 들어가 연하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난밤에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유복임은 목소리를 낮추어 지난밤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우석이 훈장과 만난 일, 글을 쓰던 모습, 민서진이 서고에 드나들던 일까지 모두 말입니다. 연하진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작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복잡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석이는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아씨. 그리고 민 도련님께서도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겠구나. 예, 아씨. 제가 돕겠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때가 온 것이지요. 날이 밝자마자 연하진은 유복임과 함께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문태 훈장을 만나는 것이었지요. 연하진은 계집종 하나를 시켜 훈장에게 은밀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시 무렵 뒷산 정자에서 뵙고자 합니다. 한나절쯤 지나 연하진과 유복임은 뒷산 정자로 향했습니다. 장문태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연하진을 보자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씨께서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훈장님, 우석이에 대해 여쭐 것이 있습니다. 장문태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연하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우석이는 바보 머슴이 아니지요? 그리고 훈장님은 그의 스승이시고요. 장문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아씨. 우석은 원래 한양의 양반 집안 도련님이었습니다. 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도망쳐온 것입니다. 어떤 누명입니까? 집안 어른의 재물을 훔쳤다는 누명이었습니다. 하나 실은 다른 이가 꾸민 일이었지요. 우석은 결백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우석이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야 했는지 이해가 되었지요. 훈장님, 제게 부탁이 있습니다. 민서진 도령의 일을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유복임이 나서서 민서진이 서고에 드나들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문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지요. 그렇다면 서고의 장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고는 집안 어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유복임이 묘안을 냈습니다. 제가 열쇠를 아는 곳에 있습니다. 밤중에 몰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유복임은 행랑아범이 보관하던 서고 열쇠를 슬쩍 가져왔습니다. 연하진과 장문태 그리고 유복임 세 사람은 조용히 서고로 향했지요. 서고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문태는 촛불을 켜고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연하진도 옆에서 도왔지요. 여기 보십시오, 아씨. 이 장부가 이상합니다. 장문태가 장부 한 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전담 매매에 관한 기록이었지요. 앞부분은 멀쩡한데 뒷부분부터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러하군요. 연하진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앞뒤의 필체가 달랐지요. 또한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장부를 고친 흔적입니다. 원래 있던 기록을 없애고 새로 쓴 것이지요. 장문태는 다른 장부들도 살폈습니다. 곡식 출납 장부, 세금 납부 기록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필체를 보니 민서진 도령의 글씨와 비슷합니다. 유복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진이 사랑채에서 쓴 글씨를 본 적이 있었지요. 확실합니까? 예, 아씨. 특히 이 글자를 쓰는 버릇이 똑같습니다. 장문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 숫자, 계산법을 보십시오. 보통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양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모든 증거가 민서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부를 몰래 조작하여 재물을 빼돌린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다면 우석이에게 씌운 누명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석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연하진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어찌 외사촌 오라버니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문태는 조작된 부분과 원래 장부의 차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연하진도 중요한 부분을 직접 베껴두었지요. 이것은 나중에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어찌해야 할까요? 연하진이 물었습니다. 장문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집안 어른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 민서진이 먼저 손을 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유복임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살아온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우선 우석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서진 도령이 또 서고에 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장을 잡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장문태가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서고를 나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연하진은 안채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런 짓을 하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석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요. 우석아, 조금만 참거라. 곧 내 억울함을 풀어주마. 연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안채를 비추고 있었지요. 한편 헛간에서는 우석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요. 다만 연하진 아씨와 유복임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집안 어른들이 모두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연하진의 아버지를 비롯해 마을의 원로 어른들까지 함께 자리했지요. 서고 문서 도난 사건과 장부 구멍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서진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우석을 가리켰습니다. 이 바보 머슴이 서고를 들락이며 문서를 빼돌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로구나. 원로 어른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서진은 속으로 흐뭇해했지요. 모두 자기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복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굽히고 말했지요. 송구하오나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제가 지난 열흘 동안 밤마다 본 것이 있습니다. 서고에 드나든 것은 우석이가 아니라 민서진 도령이셨습니다. 순간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민서진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한밤중에 서고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입니다. 민서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잡아떼었지요. 내가 왜 한밤중에 서고에 가겠느냐? 이 늙은 계집이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이다. 그때 장문태가 나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을 보십시오. 서고의 장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훈장이 어찌 서고 장부를 보았단 말이냐? 아씨께서 부탁하셔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문태는 조작된 장부와 원본 기록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의 글씨체와 뒷부분의 글씨체가 다릅니다. 분명 누군가 중간에 손을 댄 것입니다. 어른들이 장부를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또한 이 숫자, 계산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 지방에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장문태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서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그리고 이 글씨체는 장문태가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민서진이 사랑채에서 쓴 편지글이었습니다. 민서진 도령께서 평소 쓰시던 글씨와 조작된 장부의 글씨가 같습니다. 특히 이 글자를 쓰는 버릇이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두 글씨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지요. 민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내 글씨를 흉내낸 것이다. 그렇다면 계산법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양에서만 쓰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민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연하진이 조용히 말했지요. 오라버니, 정말이십니까? 정말 오라버니께서 하신 일입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믿고 싶습니다. 하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연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사촌 오라버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명백했지요. 장문태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장부의 날짜, 없어진 문서의 목록, 민서진이 서고에 드나든 시기,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또한 조사해보니 본가에서도 전답과 곡식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모두 도령께서 재물을 관리하시던 때와 일치합니다. 민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요. 좋다. 내가 했다. 하나 그것이 어떠냐. 나는 한양 양반가의 도련님이다. 이 시골 것들이 감히 나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진은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었지요. 연하진의 아버지가 일어서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양 양반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당장 관가에 알려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서진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로 어른들도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씩 했지요. 양반의 채통도 없이 재물을 훔치다니. 게다가 죄 없는 머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 참으로 몹쓸 짓이로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민서진은 결박당한 채 끌려갔지요.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는 스스로 자백까지 했지요. 민서진이 끌려가고 난 뒤 사랑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연아진은 눈물을 훔쳤고 연아진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우석이를 불러오너라. 우석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우석아,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미안하구나. 이제 의심을 거두겠다. 감사합니다, 나리. 우석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유복임은 멀찍이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문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양반 도련님의 오만한 끝은 그렇게 비참한 몰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지요.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마당에는 고요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민서진이 끌려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연아진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았지요. 이번에는 우석의 일을 제대로 매듭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석은 사랑채 마루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머슴 주제에 큰 소동을 일으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다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우석아. 연아진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그는 계속 말했지요. 이제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훈장에게 들으니 너는 원래 한양의 양반 집안 도령이라 하더구나.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저는 한양 조씨 집안의 셋째 아들 조우석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내 사연을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나 이제는 떳떳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의 누명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장문태가 나섰습니다. 나리,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우석의 명석함이 드러났으니 과거를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급제만 한다면 한양의 누명도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연아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로다. 우석아, 내 뜻은 어떠하냐? 우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비를 하여라. 내가 도와주겠다. 유복임이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놈아, 이제 그만 너를 바보 취급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고맙습니다, 어르신. 우석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2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연아진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너는 바보 머슴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숨이 막혔겠느냐.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니? 아씨. 우석은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장문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석아, 그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붓을 들어보거라. 내 재주라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다. 우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숨기고만 살기에는 제 목숨이 아까운 줄 이제 알겠습니다. 우석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이제 제 길을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우석은 처음으로 사랑채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한 사람의 양반 도령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밤이 되어 우석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그를 비추고 있었지요. 유복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거냐? 예. 과거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장훈장님 댁에 머물며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꼭 급제하거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은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하진이 직접 싼 보따리를 건네주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먹을 것과 옷가지를 넣어두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억울함을 이기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연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은 깊이 허리를 굽혔지요. 연하진의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그는 우석의 손에 은자 몇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거라.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고. 감사합니다, 나리. 우석은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지요. 장문태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내려놓아라. 예, 스승님. 그리고 기억하거라. 내가 바보 행세를 하며 견뎠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시간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지요.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경험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우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양반가의 기와 지붕이 보였지요. 그곳에서 보냈던 2년의 시간,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석은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지요. 이렇게 바보 머슴이라 불리던 사내 조우석에 감춰진 과거는 조용히 뒤로 넘어갔습니다. 권선징악의 결말 속에서 한 사람의 새 출발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조우석이라는 이름이 과거 급제자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아니라 진짜 선비로 돌아온 사내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